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프링 IOC and DI 개념에 대한 내용 중에 앞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IOC와 DI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고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미니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니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방법. 자, 첫 번째, 미니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 첫 번째로 프로젝트를 계층형의 아키텍처 구조로 만들어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계층형의 아키텍처라 그러면 너무 어렵게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윈도우에 탐색창 있죠? 탐색창에 가서 보면 익스플로러 창이 있어요. 여기 보면 폴더가 있고 폴더에 파일 있고 폴더에 파일 있고 폴더에 파일 있고 하는 구조잖아요. 자, 그럴 때 지금까지는 그 해당되는 폴더에 파일이 있는 것을 그 내용물들, 그래서 내가 폴더를 선택하면 파일이 옆에 이렇게 보이고 하는 이런 구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폴더가 있고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클릭하면 파일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조들이 계층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최상위 폴더가 있을 때 그 이하에 내가 폴더를 만들고 그 이하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내가 파일을 두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폴더에 내가 파일들을 두겠다. 자, 봤더니 얘가 지금 계층형 구조처럼 보이잖아요. 계층형 구조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계층형식의 아키텍처 구조다라고 하는 말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폴더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과 레파지토리, 서비스, 컨트롤러 이런 식의 내가 폴더명으로 만들어낼 텐데 이때 이 도메인이다라고 하는 폴더에는 또 우리가 모델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시면 돼요. 모델이라는 뜻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에 생각하시면 되냐면 멤버 필드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멤버 필드는 나중에 우리가 DB에서 뭐와 연관되고 있어요. 컬럼과 연관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기 위한 이 멤버 필드, 즉 자바에서 사용하고 있는 멤버 필드는 나중에 DB의 컬럼과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메인, 어떤 사람은 모델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 엔티티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메인과 관련되어 있는 즉 모델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는 폴더 이름을 다음과 같이 도메인이나 모델이나 엔티티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야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런 DB와 연관되는 부분들을 바로 이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다 묶어두시면 돼요. 이럴 때 만들어내는 폴더의 이름을 뭐 레파지토리 DAO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persistence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내면 저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위치에 대한 구조들을 여기다 만들어내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진행할 거냐, 즉 말 그대로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이 되는 부분인 거죠. 내가 어떠한 구현체를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통 폴더 이름을 서비스라고 하는 폴더 이름으로 많이 만들어내요. 서비스. 아니면 뭐 비즈니스 로직인데 너무 길다 보니까 아니면 비즈니스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이 비즈니스 자체가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폴더명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모든 내용들을 주관해주는 컨트롤러를 우리가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상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구조들 얘네들은 다 어디에서 보이는 거다? 컨트롤러에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도 있고 웹이라고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폴더 이름을 보고 대략적으로 이 폴더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군이라고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필드를 계층형 구조의 아키텍처 구조로 만들어내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계층 간의 의존 흐름들을 들여다가서 보면 먼저 웹 브라우저 상에서 자, 이제 컴파일러의 브라우저가 있겠죠. 컴파일러가 아니죠. 클라이언트에 내가 지금 브라우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서버 쪽에서 자 이제 뭔가 프로그램에 받아들이겠죠. 자, 그 서버 쪽에서 받아들이는 그 첫 번째 얘가 누구냐? 바로 이 컨트롤러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컨트롤러가 그 요청을 받아내는 거죠. 그 내용을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거고 거기에 DB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DB와 연동돼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DB와 연동돼서 뭔가 데이터 처리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도메인에서 데이터 값을 끌어가지고 와서 아니면 구조들을 끌어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고 그 구조 작업된 데 있는 내용을 다시 DB랑 연동시켜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컨트롤러는 사용자 요청을 받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레파지토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부분인 거고요. 도메인의 엔티티는요. 실제 데이터 모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비즈니스 로직에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뜻은 뭘 가지고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이 엔티티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처리해주는 개념이겠죠. 바로 이렇게 프로젝트는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계층형 구조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여다가서 보면 처음에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면 어디까지 만들어질 거냐면 여기까지 만들어내겠죠. 자바의 컴닷 이그젠프 여기가 아마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거기에 예를 들어 뭐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스토리, 도메인이다라고 해서 폴더를 만들어내고 그 폴더에다가 해당되는 소스들을 자바 소스들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나중에 뭘 할 수가 있냐면 유지 보수를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유지 보수.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하기 때문에 자바 소스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소스들이 이렇게 적은데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자바 소스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거 관리하려면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폴더에다 작업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없애도록 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이런 계층 구조에 의해서 파일을 저장해 주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계층형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노테이션들이 있어요. 자, 이때 컨트롤러는 무슨 기능을 한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댔어요. 이때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 어노테이션은 컨트롤러나 아니면은 레스트 컨트롤러를 가져다 써요. 보통 자바만 가지고만 작업할 때는 컨트롤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웹과 연동해서 작업할 때는 방금 같이 레스트 컨트롤러를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레스트 컨트롤러를 바로 컨트롤러 계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노테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서비스 계층 쪽에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서비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뿐만 아니라 트랜잭션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까지 만들어내고자 할 때는 트랜잭셔널까지 같이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접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선언하고자 할 때는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계층을 기반으로 해서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스프링 어노테이션을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더불어 데이터 모델 정의와 관련돼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도메인 계층에서는요. 엔티티나 테이블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스프링 어노테이션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층형 구조를 정의를 딱 하다 보시다 보면 내가 여기서 어떠한 어노테이션을 가져다 써야지만 되는 건지를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분석을 해 주시면 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메인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바에서 필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했었어요.
멤버의 필드 부분. 이 멤버의 필드 부분을 나중에 DB 쪽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컬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컬럼을 다른 말로도 필드라고도 얘기를 써요. 그래서 이 DB의 필드와 자바의 이 필드가 바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메인 쪽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자, 나는 이제 엔티티를 정의할 거야 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으로 선언을 먼저 했어요. 자, 클래스 이름은 유저. 자, 이때 내가 기본 키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애노테이션 아이디는 JPA에서 사용하는 기본 키 표시 애노테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아이디를 기반으로 자, generated value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키를 자동 생성하는 키 값을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annotation이에요. 자, 이 annotation 중에 내가 스테이지를 generation 타입을 identity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들. 이거는 우리가 JPA에서 ID 값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 키 값을 자동으로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옵션 값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JPA를 다루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세요. 우선은 아 얘가 무슨 기능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프라이빗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3개의 멤버가 있는데 이때 이 아이디는 JPA를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기본 키가 되면서 이 아이디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도록 할 거야 라고 하는 말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네임과 이메일이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JPA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기본 생성자를 기본 세팅을 하나 해주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런 기본 생성자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됐었죠. 그런데 JPA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기본 생성자는 반드시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름과 메일을 기반으로 초기값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초기화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수님 왜 아이디를 안 넣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아이디는 자동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동 생성된다. 그런 거니까 자동 생성되는 부분은 건드지 말고 내가 등록해야 되는 네임과 이메일만 등록시키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생성자를 통해서도 초기화가 가능하지만 자, 게러세러를 통해서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생성자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set과 set은 바로 뭐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였고요. get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거라고 얘기했죠. id는 set이 필요가 없죠. set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자동 생산된다고 했으니. 그럼 id는 뭐만 가져오면 될까요? get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get. 그리고 나머지 name과 이메일은 get, set이 다 있어야지만 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서 entity를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설계하시는 거예요. entity. 자, 더불어서 자, 스테이지의 generation type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어요. 자, generated value는 스테이지 자, 다음같이 generated value의 스테이지라고 하는 속성은요. 기본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annotation이에요. 즉 얘는 어떻게 키를 만들지라고 하는 이 설정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auto, identity, sequence, table 이러한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JPA가 DB에 맞게 자동 선택하도록 하겠다라고 할 때는 auto. 자, 만약에 DB가 H2면요, identity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오라클이면 sequence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오토 인크리먼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서트 시점에 DB가 ID에서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퀀스라고 하는 이 옵션은요. DB의 세퀀스 객체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 뜻인데 오라클이나 포스트그레SQL 등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옵션 값입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는 별도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내가 아이디를 관리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때 DB를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할 때 쓰는 기법인데 사실 이 기법은 잘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내가 써야지만 되겠다 할 때는 테이블을 가져다 직접 쓰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generated value의 스테이지를 generation type identity로 설정을 했으면 얘는 무슨 말이냐?
DB가 오토 인크리먼트의 기능을 사용해서 기본 키 값을 DB가 자동 생성하도록 설정하겠다라는 말뜻이라는 거예요. 얘는요, MySQL이나 MariaDB, SQL 서버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런 거니까 모든 DB에서 사용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말 뜻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이러한 옵션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내용을 정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이디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아이덴티티 자동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퍼지토리라고 하는 이 구조는 뭐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되냐면 데이터를 억세스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DB와 연동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다 작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그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은요 프레임워크라고 있어요. 프레임워크는 반자동이다. 그러니까 거의 기능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가져다 써도 되냐면 다음과 같이 레퍼지토리라고 해서 DB와 통신하기 위한 우선 애노테이션 하나 써준 다음에요. 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요. 인터페이스, 여러분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터페이스 명 하나 써주되 extends JFA 레퍼지토리에 자, 여러분 제네릭 구조에서 유저 형식의 롱 타입으로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요 한 줄만 딱 쓰면은요. 기본적으로 DB와 통신하는 기본 준비는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접근 계층의 대부분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스프링이 알아서 SQL을 작성하고 실행까지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써도 된다 얘기예요. 이 줄 하나만 딱 쓰면은 레퍼지토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은 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레퍼지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스프링의 저장소를 표시하는 기법이에요. 또 우리가 보통 DAO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퍼지토리는 스프링이 인터페이스를 데이터 접근 계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애노테이션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레퍼지토리라고 하는 애노테이션 하나만 딱 써주고 인터페이스를 설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주느냐, 스프링 컴포넌트 스캔 대상이 되어서 자동으로 빈을 등록시켜줘요. 자동으로 빈을 등록시켜준다. 더불어 데이터 접근 중에 발생하는 EA를 스프링 데이터 억세스 입셉션으로 자동으로 또 마찬가지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앞에서 JPA 레퍼지토리라고 하는 것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와서 썼으니 그러면 이 JPA 레퍼지토리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 JPA 레퍼지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텐즈의 JPA 레퍼지토리를 기반으로 유저와 롱타입으로 지금 데이터가 저장이 됐는데 얘는 무슨 얘기냐? JPA를 이용해서 크루드를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인터페이스예요. 크루드 이거 크루드 이제 기억나죠? 저 여러분 생각나죠? SQL 이 SQL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령어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얘기예요. 이때 제네릭 구조의 T는 타입을 얘기하는 거고 id는 기본 키 타입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JPA 레퍼지토리라는 것은 유저 테이블을 롱 타입의 id로 관리하는 저장소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JPA 레퍼지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메소드가 있겠죠? 자, 이제 메소드를 잘 기억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save 엔티티에 저장하겠다는 의미. id를 조회하겠다는 말은 find by id, find all은 모든 데이터를 조회하겠다는 말 뜻인 거고요. 데이터를 삭제하겠다 할 때는 delete, 개수를 조회하고자 할 때는 count, 특정 id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exist by id를 선언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이 자동으로 사용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루드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저 레퍼지토리만 선언해도 유저 레퍼지토리 find all, 유저 레퍼지토리 save 등의 기능이 자동으로 동작한대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save는 뭐예요?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을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ind all이는 거니까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간단해요. 바로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스프링 JPA입니다. 자, 서비스라고 하는 기법은 바로 뭐냐? 우리가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낼 텐데, 자, 어떻게 쓴다고요? 클래스에다가 서비스 애너테이션을 먼저 선언. 자, 봤더니 여기 지금 보니까 파이널 유저 레파지토리를 기점으로 유저 레파지토리를 지금 뭔가 변수를 생성을 했는데, 생성 시에 규칙이 있어요. 이때 파이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정이 되어 있으면 생성 시에 반드시 초기화를 해주셔야지만 돼요. 뭐가 있을 때요? 파이널이 있을 때. 파이널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에는 생성 시에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성, 유저 서비스를 지정할 때 요 해당되는 요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초기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단계, 바로 이 말 뜻입니다. 생성 시에 반드시 초기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키워드 중에 바로 이 파이널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보니까 모든 사용자를 조회하기 위해서 get all us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지금 생성해 놨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하고자 할 때 create user라고 하는 요 메소드 이름으로 생성을 하겠대. 그래서 요 이름이 등록이 되면 세이브를 통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라는 말 뜻인 거고, get all user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모든 데이터를 찾아서 반환시키겠다라는 말 뜻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뭐냐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다. 그래서 내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컨트롤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컨트롤러가 우리가 웹상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 때는 REST 컨트롤러 이렇게 갖다 쓰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REST 컨트롤러, 그다음에 request mapping에서 users를 딱 지급을 하면, 자, 얘가 먼저 자 파이널로 났어요. 파이널 나오면 뭐라고요? 생성자 반드시 초기화 진행해 줘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생성 시에. 자, 그래서 유저 서비스를 통해서 개체 변수를 만들어 놓고요. 그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초기화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때 만약에 내가 get 매핑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get 유저가 호출이 될 거고요. 포스트 매핑이 호출이 될 때는 create 유저 중에 자, 이 유저에 해당되는 이름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이름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니 프로젝트의 컨트롤러에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자, 이때 REST 컨트롤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자 얘기해요. REST 컨트롤러. 이 클래스는요, RESTful 웹 서비스의 컨트롤러를 나타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냥 컨트롤러만 쓸 때는 순수하게 내가 잡아가지고만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웹 가지고 연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REST 컨트롤러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그 REST 컨트롤러입니다. 이 클래스가 RESTful 웹 서비스의 컨트롤러임을 나타낸다는 말 뜻인 거예요. 얘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애너테이션과 리스폰스 바디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애너테이션이 하나로 합친 거예요. 요청을 처리한 후에 HTML이 아닌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직접 반환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뷰가 필요 없는 API 서버용 클래스입니다. 그 구조를 들여다가서 보면은 이런 식의 모형 구조로 만들어져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리퀘스트 매핑을 통해서 경로를 지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처리하는 기본 URL의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users라고 지정이 되면 이 users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모든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는요, 이 유저를 경로를 기본 값으로 가지게끔 처리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니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 먼저 클라이언트 쪽에서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유저스를 요청을 하면 첫 번째 누가 받아들인다? 컨트롤러가 받겠다. 이때 컨트롤러든 아니면 REST 컨트롤러든 하여튼 컨트롤러가 받겠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거고요. 자, DB랑 연동시키기 위해서 레파지토리가 작동이 되겠죠. 자, 이 레파지토리가 작동이 되면 DB를 접근한 후에 어떠한 내용물들이 반환되거나 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정리됐던 내용들이 바로 요 내용들이었습니다. 요 내용들을 기억해서 앞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EST 컨트롤러는 JSON 형태를 음닥하는 웹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본 URL 설정은 리퀘스트 매핑을 통해서 설정하는 것이고요. 사용자 목록을 조회하는 것은 get 매핑이라고 하는 거고, 사용자 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은 포스트 매핑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회는 get, 저장은 first 이렇게 합니다. 이때 JSON을 자바 객체로 변환하고자 할 때는 request body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을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것은 유저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쿨을 담당하는 부분은 어디다? 유저 레퍼지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가장 간단한 미니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시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애너테이션과 이러한 구조들, 이런 아키텍처 구조들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스프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적용이 해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 미니 프로젝트에 관련된 요 영상 자료를 반복적으로 자꾸 들어보시고요. 단어가 익숙해지도록, 그 구조가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